여러분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은 결승선에서 딱 정확하게 멈출 수 있을까요? 보통은 몇 발자국 더 뛰어갈 겁니다. 이건 관성 때문이에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관성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2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평생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까 달리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운동 상태는 달리는 상태예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바로 멈추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관성은 멈춰있는 상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멈춰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죠.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우리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관성 때문이에요. 이 관성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생각해낸 건데요. 갈릴레이는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즉, 추가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계속 처음 속도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갈릴레이의 이런 생각은 이후 뉴턴이 관성의 법칙이라 이름을 붙여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관성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볼링공이랑 탁구공이 같은 속도로 굴러오고 있다고 했을 때 볼링공을 멈추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거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관성을 이해했으면 운동량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운동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려면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어떤 볼링공이 굴러 떨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볼링공의 운동량은 볼링공의 질량과 볼링공이 굴러 떨어지는 속도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기호로는 P는 MV라고 쓰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운동량은 파워 무빙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운동량과 관련해서 또 알아야 하는 건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같이 커집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은 굴러가는 볼링공보다 운동량이 훨씬 큰 거죠. 무게도 훨씬 무겁고 속도도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을 말할 때는 속도의 방향을 말하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속도는 방향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량과 관련해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대표적인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부에서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물체들의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기 A와 B라는 공이 굴러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굴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B가 A보다 앞에 있습니다. B는 질량이 2이고 속도도 2예요. 그러면 운동량은 2를 곱한 값인 4가 되겠죠. A는 질량이 똑같이 2이지만 속도가 10입니다. B보다 빨라요. 이러면 운동량은 20이 되죠. 그리고 이 둘의 운동량의 합은 총 24입니다. 자, 이렇게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빠른 상황에서는 몇 초 뒤에 A와 B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충돌하는 순간에 A는 B에 꽝 박아서 속도가 느려질 거고 B는 추진력을 얻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둘이 꽝 박았으니까 운동량도 서로 감소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두 공의 충돌은 운동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B는 충돌 후에 더 빨라져서 운동량이 증가하고 A는 충돌 후에 더 느려져서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충돌한 다음에 두 공의 운동량의 합을 구해보면 충돌 전과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두 공이 충돌하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을 보면 A와 B 모두 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어냅니다. 대부분은 A가 더 빠르게 달려와서 빵 박았으니까 A가 더 세게 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작용 반작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구를 미는 만큼 지구도 우리를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서로 같아요. 만약 지구가 우리를 미는 힘이 더 크다면 우리는 날아갈 거고, 우리가 미는 힘이 더 크다면 땅 속으로 파묻힐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서로 맞닿아서 충돌할 때에는 항상 서로 같은 힘으로 밀게 됩니다. A와 B의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충돌 시 서로 같은 힘으로 밀기 때문에 힘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운동량의 총합도 결국 변함이 없는 거죠. 자, 운동량까지 이해했으면 충격량은 진짜 껌입니다. 이것까지만 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학적 시스템은 대부분 이해한 거예요. 충격량은 얼핏 들었을 때 운동량과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구하는 공식은 완전 달라요. 아까 운동량은 파워 무빙이었죠. P는 M 곱하기 V,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충격량은 I는 F 곱하기 T라고 써요. 즉 힘과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입니다. 이건 FT 아일랜드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로 외우면 쉬워요. 그리고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이랑 시간의 단위인 세크를 써서 뉴턴 세크로 표기를 해요. 정리하면 충격량은 말 그대로 물체에 몇 초 동안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했느냐를 말하는 거고, 운동량은 그 물체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같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 보면 타자가 배트를 크게 휘두르면 공이랑 배트가 닿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하는 힘도 크기 때문에 충격량도 커집니다. 하지만 번트를 대면 공이 톡 맞고 떨어지죠. 이건 가하는 힘도 작고 배트에 닿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충격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번트로는 홈런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충격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요. 충격량이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이니까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평균적인 힘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충격량에서 시간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힘이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동량이랑 충격량을 설명했는데요. 사실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건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이 식을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꿔보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km/s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공을 제가 10N만큼의 충격량으로 뒤에서 밀면 이 공은 더 빨라지겠죠. 즉 나중 운동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충격량을 크게 만들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힘을 크게 하거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만든 예시가 있어요. 바로 대포를 만들 때 포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같은 힘이라도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포신을 벗어날 때 운동량이 더 커지거든요. 또 하나의 예시로 테니스 경기를 할 때 라켓을 크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러면 같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공과 라켓이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공이 더 오랫동안 힘을 받게 되고 운동량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충격량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기 완전 똑같은 두 달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어요. 방석에 떨어뜨린 달걀은 깨지지 않았지만 바닥에 떨어뜨린 달걀은 당연히 깨졌죠. 그런데 왜 바닥에 떨어진 달걀만 깨진 걸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일단 충격량이 뭐와 뭐의 곱이라고 했었죠? 힘과 시간의 곱이라고 했었죠. 이 그래프는 각각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이 받은 충격량을 나타낸 거예요. 두 달걀에 가해진 충격량이 같다는 건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이 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그래프를 보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매우 큰 충격력, 즉 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힘을 받는 시간이 짧죠. 반대로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력을 받습니다.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충격량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력을 받기 때문에 달걀 껍질이 버티지 못하고 깨졌던 겁니다. 이 그래프의 결론은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달걀이 받는 힘, 즉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 원리를 이용한 사례가 아주 많아요. 에어백, 자동차 범퍼, 자전거 안장, 놀이매트, 선수보호대 등이 전부 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낮춘 사례입니다.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관성부터 운동량, 충격량까지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통합과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